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약세로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에 나서자 지수가 결국 버티지 못했는데요. 트럼프가 기습적으로 관세 부과 예고를 한 것도 투심을 흔들었고요. 나라 밖 중동 전쟁의 휴전 가능성, 또 코스닥 대장주죠. 알테오전이 다시 급락을 하면서 방산과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크게 지수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큰 반등을 보이면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다소 아쉬운 결과를 보였죠. 지금부터 시장 진단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큰 급등세를 이어가지 못한 좀 아쉬운 오늘 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황 팀장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장 사실 오전에 변동성이 좀 세게 나오고 나서 이제 한 10시, 11시부터 사실 좀 재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 가면서 이제 조금 바이오 섹터들이 또 변동을 크게 해주면서 아마 오늘은 사실 어젯밤에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많이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랜만에 한 3%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아마 수급이 꼬여 있었어도 풀리는 날이 되지 않을까, 풀리는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제도 조금 좋은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그런데 역시나 이제 오후 들어서 좀 차익 실현의 물량들을 좀 약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들이 사실 코스피, 코스닥, 현선물에서 모두 다 사실 큰 의미가 있게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역시나 한정된 수급 안에서 계속 섹터 순환매, 섹터 안에서조차도 종목별의 순환매들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모든 참여자들이 좀 약간 단기적으로 매매 관점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나 오늘 뭐 보로노이나 우리가 알보리펩이라고 부르는 바이오 종목 4개가 있는데 이 종목들이 사실 잘 버티다가 오후 들어서 그냥 힘없이 무너졌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빠졌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도 나오고 또 해명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그것보다는 주가 흐름을 너무 세게 주식에서 너무 우리가 크게 먹기보다는 적당한 수익이 나면 적당히 매도하고 적당히 빠지면 또 적당히 좀 사고 그런 식의 양상인 것 같아요. 오늘 대표적으로 뭐 방산 이제 종전이 다가온다라는 여러 가지 기사들 때문에 방산 주식들이 또 세게 빠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방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투자 논리가 전쟁이 끝나더라도 수주는 계속될 거고 아마 각국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군비들을 더 많이 늘릴 거다. 그런 이슈로 아마 내년까지 장기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방산이 또 최근에 이게 며칠 전에 바이오 섹터들 좀 하락 세게 맞았던 것처럼 오늘 똑같이 그런 느낌의 또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종목, 특히나 한국 주식들은 외부에서 나오는 조금 악재에는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호재에는 선별해서 반응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시장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수급의 빈집과 찬집의 양상이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밸류가 비싸든 안 비싸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든 없든지 그거를 떠나서 네. 일단 올해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빠지고 올해 많이 내렸던 종목들은 올라오는 대표적으로 엔터와 그리고 계속적으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던 신재생이라던가 2차 전지 주식들은 더 밀리지는 않고 오늘 같은 또 양봉을 또 냈거든요. 네. 오늘 조금 2차 전지는 막판에 가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밑에 있는 종목들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더 민감하고요. 위에서 조금 올해 많이 올랐다 하는 종목들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위에 있는 종목들은 좀 내려오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올라오면서 이 밸런스가 맞춰지는 지점이 사실 저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거를 어디서 판단할 수 있냐면 신용잔고 부분에서 저는 좀 힌트를 좀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요? 신용잔고가 지금 이제 17조가 깨졌습니다. 지금 방금 확인해 보면 이제 16조 한 5천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20조 원대가 넘어섰어요. 네. 그리고 연초에 한 19조 대였었고, 근데 지금 16조 대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사실 단기적으로 악성 물량들은 좀 뭐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물량들은 소화가 다 됐다? 소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지난주에 많이 됐습니다. 급락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요새 수급에 지금 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꼬인 부분이 이제는 풀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이 사실 주식을 그만두기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왜냐면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거 따라 샀더니 오늘은 또 빠져버리고 내려가는 거 손절했더니 올라가 버리고 그냥 그런 식의 조금 뭔가 계속 술래잡기 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래서 한국 주식은 안 돼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뭐 이것조차도 한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최악의 좀 수급 꼬인 부분들이 풀려지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최악은 이제 저는 좀 지나다 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오늘의 조정을 너무 걱정 네. 어린 눈빛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황 팀장님 보시는 거고 천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예. 오늘 장 정리부터 해주시죠. 오늘 장 보자면 역시나 좀 쉽지 않았던 장이다 싶고요. 그리고 어제 장 막판에 제가 조금 불안했던 부분이 어제 우리가 상당히 종합 주가지수 잘 올라가고 개별 종목들도 잘 올라갔는데 선물 시장에 우리가 조금 어제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자면은 어제 장중에 외인이 4천억 정도의 순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네. 제가 그때 예상했을 때 이 외인 선물의 매수세가 8천억 이상만 넘어가주면 내일장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오늘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장 막판, 장 마감 이후에 외인이 결국 선물 시장에서 다시 다 뺐죠. 2천억 정도의 순 매수세로 끝났거든요. 오늘 외인이 선물 시장에서 4천억 정도의 매도세로 끝났거든요. 어제 결국 샀던 부분 이상으로 팔아버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대형주 위주 지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선물 시장의 수급 동향도 항상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관점이 달라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하지만 거래의 유동성적인 관점으로 매매에 임하신다면 그래도 매매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루닛이라는 종목이요. 거래대금 상위 탑5 안에 들었습니다. 이 루닛이라는 종목이 종목의 개인기를 가지고 유동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 AI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 뷰노,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장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가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외인들의 조금 선물 수급 동향을 보시면서 주도주나 증시의 방향성을 약간 예측해 보시고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면은 주도주를 찾거나 기존에 잘 갔던 종목을 보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유동성이 좀 풍부한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 시장 안에서도 좀 의미 있는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루닛을 예로 들으셨는데, 예. 그러니까 루닛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루닛 중소형주에 포함된다라고 보고 이걸 뭐 우리가 섹터를 대표하는 주로 볼 수는 없는 건데, 예. 어쨌든 루닛에 지금 뭐 기관이 됐든 외인이 됐든 수급이 예. 들어온다면 그걸 같이 추종해서 같이 가는 게 낫겠다. 그렇죠. 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매수를 해줄 만한 업종이나 개별 종목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이 풍부한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의료 AI 섹터라는 아주 작은 섹터 안에서 돌아가면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한 그 의료 AI 섹터 같은 쪽에서 뭐 트레이딩 하시면은 의미 있는 또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업황이 뭐 예를 들어서 짠 하고 180도 뭐 바뀌었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절대 아니죠. 예. 이제 루닛의 어떤 그 사업 환경이 뭐 대단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는데 그런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들어오는 물길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주다라고 보셔도 되죠. 어차피 네. 뭐 루닛이나 뷰노라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뭐 테마주 형성을 띠고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쪽 섹터가 이 유동성에 맞춰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 연말 되면 이제 수익률을 이제 마감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은 막판에 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소형주 좀 가벼운 중소형주 같은데 많이 포트에 담고 그러지 않나요? 일단 뭐 기관들도 어떤 이제 뭐 펀드 성향에 따라 더 다를 테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증권사 플랍들이 이제 주로 그런 거 많이 할 텐데 일단 최근에 보면 이제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하는 건 서로 다들 굉장히 열심히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같아요. 나 이거 팔어 그러면 다 같이 팔고 나 이거 사 그러면 같이 막 사고 몰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돌격압도식으로 몰려다니는. 그래서 단결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저는 이제 오늘 시장 아침 10시 한 반까지 보고 덮고 그냥 안 봤습니다. 그리고 장 끝나고 확인했는데 오늘은 재미없겠다 그러고 덮었는데 덮고 그냥
한강 분이 쓰신 거 노벨상 받은 거 원서로 읽어야 되겠다 해서 좀 읽어보고 이랬는데 좀 마음을 좀 진정시켜야 되는 좀 시기인 것 같고요. 근데 첫 흐름을 보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 트럼프 트레이드 끝물로 다가가고 있다. 그러면 이 11월 안에 아마 그런 트럼프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16년 11월 달에도 이제 8년 전에도 결국에는 그 끝물이 11월 달에 끝나고 12월 달부터는 진정한 정책 수혜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12월 5일경에. 그러면 이제 다음 달을 한번 좀 기대해 보자. 뭐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시장의 양태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 그동안 조정을 좀 덜 받았던 종목들은 조정을 세게 주고 있는 형태고요. 바닥권에서 올라올 만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또 강하게 올리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털이 이런 거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빈집들이 조금씩 차가고 있습니다. 차가고 있고 아까 의료 AI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쪽도 나름 이제 스토리가 있으니까 스토리 갖다 붙이고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미국에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주가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도 뭐 솔트룩스도 올라오고 있고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마음 AI 뭐 이런 종목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기준점을 보고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 이제 폭탄을 맞았는데 외국인들이 2천억을 넘게 팔았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1,000억이 알테오젠입니다. 네. 근데 알테오젠 지금 좀 전에 제가 뭘 받았는데 변리사님이 아예 특허에 관해서 분석 보고서를 19페이지짜리 썼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회사에서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제 안 들어주는 거죠. 거기 부사장님이 이제 미국 특허 전문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아예 변리사가 이분이 뭐 오더를 바꿔 쓴 건지 아니면 본인이 주주해서 쓴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그 내용을 보니까 여전히 걱정 안 해도 된다의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을 보고도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마음의 의심이 생겼다. 이걸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지금 또 매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식 선물 같은 경우도 뭐 매도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선물을 이용한 이제 그 매도 이런 것들 이제 수익을 거꾸로 해서 보려고 하는 공매도 스타일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너무 하루에 1일 1비하기 되게 쉬운 장인데 조금 여유롭게 이번 달은 그냥 좀 쉬자.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보면 40%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너무 많이 빠졌고 많이 빠졌어요. 어제의 어쨌든 급등세를 보면 이제 좀 해명이 다 됐나? 그렇죠. 루머에 대한 의구심이 다 풀렸나 싶었는데 오늘 또 10% 이상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제 급등은 해소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아직 뭐가 더 남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수급이 좀 분산되는 뭐 바이오 쪽으로 좀 몰렸던 수급들이 이제 조금 많이 이제 좀 분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바이오 하락 최근 2주 동안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 30-40% 정도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뭐 그동안 잘 갔었던 특히 이제 신약 섹터들이 좀 하락들이 좀 많이 컸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SK바이오펌이나 코스피에 있는 제약주들은 상대적으로 사실 견조한 모습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하락을 했고 이제 리바운딩이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 저는 그냥 너무 급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매물 소화 과정으로만 일단은 저는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알테오젠이나 다른 바이오 섹터들, 그러니까 많이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저도 그 중에 사실 하나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기회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네. 사실 지금 화장품 섹터들도 비슷하게 좀 약간 오랫동안 하반기 들어서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좀 사실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다 그래서 좀 밀려 있는 상태인데 사실 반등이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좀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식품, 소비재, 화장품 주식들은 사실 더 클 실적 성장이라던가 주가가 더 올라가줘야 된다고 하는데 한 번 추세가 꺾이니까 그 투자 심리를 되돌리는 데는 조금 많은 힘들이 좀 필요한 거죠. 이게 많은 힘이 필요하거나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조금은 기간도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섣불리 무조건적으로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알테오젠 이제 물어보신 분들 많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사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좀 지나서 수급들이 좀 꼬인 것들이 좀 풀리고 나면 네. 바이오들이 소위 찬 집에서 이제 빈 집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또 언젠가는 기회가 다시 돌아온다?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좀 확인하고 매매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바이오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름을 하고요. 오늘 저희 장 개장하기 전에 또 하나의 폭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전쟁에 대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네, 전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 부과하겠다. 중국에는 추가로 10% 더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 초반에는 이 트럼프의 예고 없었던 기습적인 관세 이 전쟁 선언에 상당히 좀 투심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천 대표님. 네네. 일단 우리가 이 트럼프 당선인을 조금 파악을 해보자면 그분이 뭐 책도 썼죠. 협상의 기술이라고. 일단 최고의 자기의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취임 전에 여러 가지 지금 공격적인 멘트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캐나다까지 관세를 25% 부과하겠다 하는 거는 이 문제를 좀 보셔야 되는데 결국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우리가 이 관세적인 부분에서 왜 이 관세를 건드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시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펜타닐이죠. 문제는. 예. 좀비 마약으로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있죠. 예, 이 펜타닐 관련해서 미 행정부 내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 펜타닐의 주도 원료를 수출하는 나라가 공급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원료를 가지고 결국 미국 내로 밀반입을 한 나라는 또 멕시코죠.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지금 약간은 좀 강하게 협박성 관세 멘트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관련해서도 저는 조금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데 중국 내에서도 이랬죠. 관세를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면은 뭐 몽둥이를 휘두르는 효과가 같다. 별로 효과가 없다. 우리 모두가 이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까지 말을 지금 한 상황인데요.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나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아직까지는 조금 취임 전에 협상의 우위에 서기 위한 좀 블러핑적인 강한 멘트가 아니냐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 관세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떠한 또 업종군은 악재로 해당이 될 거고요. 어떠한 업종군은 또 수혜로 조금 해당이 될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업종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보고요. 이 관세 문제는 오늘장에서는 약간 시장을 끌어내리는 하나의 재료가 되어졌지만 장기간으로 끌고 갈 재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몇 월 달이죠, 정확히? 1월 20일입니다. 예, 네. 1월 20일 직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협박성 멘트 플레이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월 20일이 취임 첫날이고 그 취임 첫날에 이 같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강경한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도 이렇게 즉각 반발을 했거든요. 주미 대사 성명을 통해서 즉각적인 반발을 하긴 했는데 예. 트럼프의 그동안에 걸어온 행보, 성격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폭탄은 터뜨리고 본 것 같아요. 네, 일단 근데 중국이 아마 트럼프 됐을 때 좋아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좋아합니까? 일단 바이든 정부는 뭐 무슨 협상을 하려고 해도 협상이 안 통하는 정부였죠. 그냥 원칙대로 우린 갈 거야 이렇게 하고 뭐 했는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는 예전에 2017년 때도 첫 타겟이 중국이었죠. 그때 중국 때문에 너희들이 힘든 거야라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네. 그래서 관세를 50%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25%만 부과를 했고요. 그때도 대신에 중국이 이제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사준다는 걸 또 받아냈죠. 그 외에도 이제 보면 그럼 25%를 다 부과했느냐? 일부 품목에만 부과했습니다. 네. 그 전체 수입량의 10%가 안 된다고 그 10%가 안 되는 물량만 부과를 했고요.
그 얘기는 미국도 지금 물가를 올려서 서민들이 힘들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공식적으로는 뭐 10% 더 부과할 거야, 뭐 25%에다 플러스해서 35% 얘기하는데 처음에 60%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보다는 지금 완화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이게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지르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처음에 50% 60% 얘기했는데 25% 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죠. 예,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이거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 뭐 얘기 나오는데 중국과 멕시코가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뭐 펜타닐 얘기하셨는데 중국에서 원료를 보내주면 그걸 멕시코에서 제조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거든요. 유통 구조가. 맞아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미중 회담 때 그 원료를 공급하는 걸 차단해 달라라고 중국 측에 그렇죠. 요청을 했던 거고. 그렇죠. 그 이제 전구체가 그 저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전구체가 있는데 그 전구체를 가져다가 멕시코에서 만드는 건데 이게 코카인의 한 50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mm만 맞으면 치사량이라고 하는데 2mg. 네. 그러니까 뭐 샤프심 끝에 하나 정도만 복용을 해도 그리고 이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사실은 이게 되게 보여주기식이 좋은 거죠. 우리 예전에 그 노태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척결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사인이 또 이쪽이기 때문에 두 나라를 아마 그걸 가지고도 약간 좀 많이 협박을 좀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중국 주식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관세 관련돼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다 공이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의 어떤 그 협상 스타일상 일단은 질러놓고 나중에 수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황 팀장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조금 다른 의견이신지. 뭔가 이제 두 분이 그런 의견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의무적으로라도 겁모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1기 때 이미 조금 타격이 좀 있었잖아요.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고 그때도 이제 관세 카드를 드러냈었죠. 그리고 나서 사실 바로 경기 침체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2018년 하반기에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한국 뭐 할 거 없이 다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조치를 바로 했었죠.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미국이 관세를 들고 나왔을 때도 다른 나라들은 당연히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보복적 관세를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인플레는 좀 잡힐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인플레가 잡히는 이유가 서로 교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플레가 잡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 계속 사실 트럼프도 미국, 우리나라 내가 취임을 해야 주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한국에 경제 성장률을 되게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를 협상용 카드 쓰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신임 재무장관도 관세를 전략적인 카드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너무 겁먹지 말자. 네. 의견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는 수출주에 대한 투심이 이런 관세 폭탄 발언 때문에 꺾일까 이걸 걱정하는 건데 세 분 공이 트럼프의 스타일을 우리가 이미 한번 겪었지 않냐. 이거는 이대로 진행되기보다는 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일단은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수출주만 타격을 받은 게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한 섹터로 들어가 보면 방산주가 꽤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이거는 트럼프 때문이 아니죠. 머스크 때문인 거죠. 머스크가 미국의 최신 전투기 F-35를 거론하면서 비싼 비효율적인 전투기다. 국방 예산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멘트들을 한 게 시장에 곧바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이 F-35를 만든 로키드 마틴 주가도 급락을 했죠. 천 대표님, 방산주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방산주는 저는 걱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방산주 예. 걱정. 네. 저는 걱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천 대표님의 걱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방산주는 상당히 뭐 주도주 역할을 해오면서 뭐 그동안 좀 우상향 랠리를 잘 해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봤던 고점을 단기적으로 회복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일론 머스크의 F-35에 대한 그런 비난성 멘트에 대해서는
일단 로키드 마틴의 무인 전투기 견제 역할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 무인 전투기 사업 방향에 본인들의 좀 기업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데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기분이 나쁜 지점은 F-35는 우리나라 좀 주력 전투기거든요. 이 주력 전투기를 안 좋다라고 표현하니까 일론 네. 머스크 상당히 조금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중요한 점은요, 시청자분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방산주를 보자면은 상당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특히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산주 내에서도 이 항공기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방산주를 보셨을 때 조금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게 그동안 방산주가 잘 갔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의 이 하락은 가격 조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은 좀 하방세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방산주 내에서도 우리가 그 군함 있죠. 군함이나 잠수함, 조선 관련된 방산주들은 그래도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타 방산주들은 좀 투자 유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F-35 그 비난성 발언은 네. 무인 전투기 사업에 대한 견제구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또 머스크가 드론 영역에까지 네. 손을 대려고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이슈 하나만 짚어보죠. 오늘 방산주가 좀 타격을 받았던 또 여러 이슈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가 또 전해지면서 이거는 이건희 대표님한테 네. 네, 결국 전쟁이 종결됐다라는 거는 무기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고 방산주에는 그러면은 시장의 캐파가 축소가 되겠네 이런 식의 이제 결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제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가장 먼저 끝날 거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아마 근데 트럼프의 지지를 받아서 더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트럼프 때문에 여기도 빨리 눈치 보면서 약간 좀 쉬려고 하는 휴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뉴스 보고 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이게 그 관계가 사실은 거의 없죠. 이스라엘과 뭐 우리나라 방산과 관계 없고 차라리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면 다행히 그게 관계가 있을 텐데 저는 그거보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방산주 이제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 이유가 네. 이미 호재가 너무 다 반영이 됐고 지금 현대로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약건이 뭐가 있다 언제 나온다 이거 지금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문제는 그건 다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만 문제는 그것도 먼저 땡겨놨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 구매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정전을 하든 전쟁이 멈추게 된다라고 하면 동유럽 국가들이라든지 서유럽 국가들이 생각보다 무기 구매를 서두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가 왜 서둘렀냐라고 하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리까지 오면 어떡하지?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한 다음 타겟은 우리가 되면 어떡하지? 이제 그렇죠. 이 걱정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보면 폴란드는 항상 그 너무 평원이기 때문에 사실 독일한테도 금방 이렇게 당했었고 예전에 러시아한테도 금방 점령을 당했던 지역이다. 2차 세계 대전의 침공을 폴란드를 하면서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시작을 했죠. 거죠. 예, 체코를 먼저 병합을 하고 폴란드를 이제 쳤는데 이런 이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또 무기를 빨리 좋은데 싸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 한국. 이게 한국이었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급등을 했다라고 보면 지금 이제는 그렇다고 주가가 뭐 폭락을 해서 뭐 제자리까지 내려온다 이런 수준은 아니겠죠. 이미 한 단계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정이 좀 뭐 한 20-30% 나오면 그때는 오히려 또 다시 한번 다른 모멘텀이 생기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슈는 그런 거겠죠.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데 한국 무기를 고려한다더라. 뭐 독일조차도 고려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조금은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짚어보죠.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가 성사된 건 아닙니다. 그냥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보도인 거죠. 그리고 머스크 정부 효율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한다지만 실제 예산권을 갖고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건 명확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 정도를 낼 수 있죠. 예산권은 의회의 권한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만 보면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방산주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결과를 일단 놓고 보면 주가 오늘 하락은 전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거래량도 실리면서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추세 추종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조금 약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이 되어져서 주가가 올라갔었고 그리고 주도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올 하반기 주도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럼요. 섹터 중에 하나였죠. 네. 근데 어쨌든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아니라 약간 추세를 훼손하는 듯한 매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뭔가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더 많이 반영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떤 수주가 나오더라도 네. 그날은 반짝하겠지만 위에서부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줄 때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부터는 뭔가 갑자기 진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방산주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충분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코멘트, 이제 머스크의 코멘트들이 지금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오늘 사실 그에 반대로 수혜주인 드론주가 상대적으로 강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흐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해서 전투기 사는 것보다 드론이 더 낫겠네라는 생각이 투자자들 사이에 급격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성능이야. 뭐 이제 전투기들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리고 머스크가 말하는 드론으로 위한 공격 무기는 뭐 한 2030년 이상이나 가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만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더라도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인식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여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들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재건주가 또 그렇다고 급등을 했느냐 종전한다고 해서 사실 또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었거든요. 몇몇 종목들이 튀긴 했습니다만 다 좀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그냥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가면 좀 많이 빠지는 장, 좀 내려와 있으면 올라가는 장, 그 정도의 느낌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방산주를 오래 담고 계신 분이라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홀딩 내지 비중 축소로 가는 게 지금 흐름에선 천 대표님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맞죠. 왜냐하면 제가 이 직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고점은 단기적으로 다시 가기 전 힘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뭐 기존에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방산주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또 방산주에는 새로운 조금 주가적인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전까지 말했던 무인기나 드론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미 국방부에서 25년도까지 53억 달러의 이 무인기 관련 사업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29년까지 매년 연평균 9.5% 정도의 예산을 확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보자면 국내 기업 중에서도 오늘 장에서도 상당히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가졌거든요. 코난 테크놀로지요? 네, 이 종목이 왜 오늘 강하게 갔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우리 방위산업청이 공모했던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파일럿 무인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행회사로 선정이 되면서 강하게 갔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런 움직임을 보자면은 기존에 우리가 투자해서 재미를 크게 봤던 하드웨어적인 전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탄약 만들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산주보다는 약간 이제는 AI 소프트적인 방산기업 위주로 또 투자를 해본다면은 방산주 내에서도 의미 있는 또 우리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뭐 그러니까 전통 방산주에 대한 시각은 지금 또 보수적으로 좀 잡아야 된다라고 세 분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는 좀 헷갈려요. 네. 이거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막 사방에서 호재 악재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건희 대표님, 네. 노스볼트, 유럽의 대표적인 셀 업체죠. 노스볼트의 파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자, 오늘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2차 전지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네. 뭐라고 결을 잡기가 쉽지는 않네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2차 전지에 대한. 네. 결을 잡지 못하는 거는 아마 모든 투자자가 다 그럴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뭐 보조금을 폐지하냐, IRA 법을 폐지하냐 안 하냐,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우린 주겠다. 또 시작해서 노스볼트 망한 거는 어떤 여파가 있나? 오늘 아마 LG엔솔 그 IR을 했을 텐데 콥데이에서 이제 증권사에 주최하는 것을 아마 했을 텐데 거기서는 그닥 그렇게 노스볼트에 대해서 그냥 별로 그게 우리한테 엄청난 이익이 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별 영향 없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노스볼트 자체가 지금 사실은 그닥 MS가 큰 회사가 아니었죠. 좀 이제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계속 삐그덕거리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빠져나간 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대 주주가 제가 알기로는 폭스바겐인데 폭스바겐이 지금 어렵죠. 어려운데 그것까지 끌고 가려면 사실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뺐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일부 반사 이익은 있겠지만 저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그 뉴스는 좀 무시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지금 2차 전지 업종에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유럽도 본의 아니게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중국산을 쓰고 있고 미국도 지금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테슬라가 이번에 뭐 일론 머스크 옆에서 선거를 도왔기 때문에 테슬라 중심으로 뭔가 판이 짜질 텐데 네. 거기에서 지금 중국산을 오히려 허용하는 거 아니야라는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국산 CATL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BYD 같은 데서 이제 차가 아니라 배터리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생각보다 미국 시장에 침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IRA 법안이 폐지될지 뭐 축소될지 이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 서로 이제 설왕설래 많이 하시죠. 방어하는 쪽은 뭐 절대 폐지를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폐지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뭐 저는 지나봐야 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 2차 전지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사실은 추세가 돌아서는 걸 좀 보시고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에코프로 BM이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또 조금 올라오는 척 하는데 밀렸습니다. 많이 예, 뺐어요. 뺐습니다. 장후반으로 갈수록. 그럼 네. 차트 한번 쭉 열어보시면 추세 전환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배터리 가격이 좀 싸진 셀업체들, 그러니까 원재료가 다운됐기 때문에 셀업체들은 좀 마진을 좀 더 남길 수 있는 폭이 좀 커진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가 더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이런 소재 기업들은 소재는 비싸게 사오는데 팔 때 되면은 또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재 기업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좀 차별화해서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LG엔솔 저는 하나만 그냥 보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딜 가서든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그거 말고 대안이 없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그리고 LG엔솔이 못 가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다 못 가겠죠. 근데 지금 LG엔솔은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 테슬라에 납품하고 이런 거보다 건식 공정을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아마 올해 안으로 건식 공정으로 배터리를 만들 텐데 이 건식 공정, 습식 공정이 거의 그 건식 공정으로 바뀌면 비용이 한 3분의 2가 줄어듭니다. 가격을 많이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군요. 공정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게 적셨다가 또 이제 발랐다가 말렸다가 이러는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건식 공정이 만약에 성공해서 수율만 잘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LG엔솔은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파는 주기도 네. 한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연방 정부에서는 IRA를 폐기하겠다는 네.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정권 인수팀에서 보조금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또 외신 보도도 있었고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는 너네대로 가. 우리는 지급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미국 전기차의 35%가 캘리포니아 주에 팔린다면서요. 이거는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에게도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전기차 말씀해 주셔서 조금 이어서 저도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도 삼성 SDI 아니면 LG 엔솔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IRA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나오는 악재들과 호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재 악재 섞여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주가 보면 노스볼트가 파산한 거, 그 다음에 IRA 폐기한다고 했습니다만 뭐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의 악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호재에 대해서만 좀 선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업종은 저도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데 일단은 한다면 일단은 엔솔하고 SDI가 일단 1번일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노스볼트 파산도 그렇지만 예전에 과거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 반도체 치킨 게임 할 때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수요 감소, 캐즘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지나고 지금 결국은 배터리를 싸게 만들기 위한 뭐 전기차 수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각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살아남는 거는 미국, 한국, 뭐 유럽 다 통틀어서 결국 대형 회사들이 일단 1번으로 살아남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꾸미실 때 일단 대형주 위주로 전기차가 여전히 전반적으로 반등하면 계속 위에서 뭔가 물량들이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추세가 돌아설 때까지 기회병 차원에서 다른 쪽에서 매매를 하시든지 그걸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뭐 사실 전기차 업종 자체는 바닥 언저리이긴 하겠습니다만 바닥을 언제 탈출할까? 그러니까 바닥을 잡는 거와 이거를 바닥을 통과를 해서 반등할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네. 바닥을 뭐 한 1년, 2년 뭐 조선주처럼 한 10년 동안 기어가면 사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긴 L자처럼. 긴 L자처럼 이렇게 가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의문이 가기 시작한 거죠. 계속 뭐 하이브리드가 더 대세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을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예측도 할 수는, 그러니까 추세가 지금이 완전 바닥이고 이제 주가 상승한다라는 바닥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후행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와야 그걸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전기차는 요즘의 변동성들을 보면 충분히 매매 정도는 됩니다. 근데 다만 뭔가 지금 사서 1년, 2년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은 당장 뭐 내일이나 다음 주에 어떤 뉴스가 나와서 뭐 가능성이 희박하겠지만 추세를 완전히 돌릴 수 있는 거래량과 뭐 주가 상승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저는 전기차 관련 업체, 섹터들은 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대표님, 예.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까? 2차 전지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올 만한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FSD 같은 안전 자율주행에 대한 시대를 예. 대비하는 것. 배터리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4680 배터리라든지 아까 건식도 있지만 네네. 계속해서 개량된 모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보조금에 대한 축소는 악재이긴 하지만 그걸 극복할 기술적 환경들 이런 것들도 반대급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두 분도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 전 대표님.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뭐 최근에 우리가 보자면은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폭스바겐 그룹과 합작법인 만들면서 또 전기차를 한번 우리가 해보겠다 하는데 좀 쉽게 생각했을 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 됐었죠. 우리 주위에 테슬라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많이 없어졌다. 예, 전기차 구입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의 탑3 업체인 도요타 그룹도 결국엔 우리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더 밀고 나가겠다라고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기업이 잘 돼야지만 국내 2차 전지 우리 업종군들도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올 텐데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국한돼서는 돌파구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냥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주가가 워낙 지금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몇 가지의 소스들을 가지고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우리는 전기차 보조금 계속 지급하겠다. 그리고 유럽 내 전기차 기업의 파산 같은 단발성 이슈에 유동성이 몰렸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2차 전지 기업들 많이 빠졌으니까 내가 이 종목 주워 담아서 6개월, 1년 가지고 가면은 많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에는 저는 약간 좋지 않은 그렇게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은 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자, 신중하게 이 섹터를 지켜보셔야 될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뤄볼 주제는 조금 소외됐지만 그래도 주시해 봐야 될 네이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주가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소외가 됐죠. 한국의 인터넷 기업, 뭐 카카오와 네이버 대표적으로 양쪽을 들 수 있는데 양쪽 다 힘든 한 해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네이버가 AI와 관련된 새로운 비전 선포를 했고 AI로 소위 돈을 벌겠다라는 야심찬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내놨습니다. 네이버가 잘하는 거, 검색, 쇼핑 이런 데 AI를 접목하겠다라는 거죠. 그 비전 발표가 효과가 있는지 어느덧 주가가 좀 반등했습니다. 20만 원 가까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시각을 달리 봐야 됩니까? 이건희 대표님. 네, 저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이버가 좀 안타까웠죠. 실적은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는데 맞아요. 주가는 엄청나게 부러졌죠.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 시기 때 그때 뭐 이제 사실은 게임주들도 뭐 엄청나게 올라갔었고 네이버도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제 인터넷 기업들, 뭐 게임 회사들 뭐 주가가 사상 최대치로 갔다가 그 거품만 빠지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네이버가 항상 기사가 뭐 어떻게 나오냐면 실적이 안 좋다는 식으로 부진한 실적의 네이버 주가 또 하락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실적을 열어보면 부진하지 않았고요. 그냥 항상 똑같이 벌었습니다. 너무 이제 통신회사처럼 벌어서 문제이긴 했지만 캐시카라고 여겨지는 부분에선 늘 선전을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엔 또 의미 있는 영업이익이 좀 나왔고 생각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일단 잘 나왔다는 게 호재였고요. 거기에 이제 AI 관련된 이제 하이클로버 X가 나올 때도 잠깐 반짝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오픈 AI를 봤는데 하이클로버 X를 써보니까 이게 뭐가 다르지? 그러면 이제 오픈 AI를 쓰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좀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아니라 본인이 잘하고 있는 검색이라든지 쇼핑에 이거를 접목시켜서 스며드는 AI 기술을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시너지를 더 키워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R&D 예산도 좀 더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AI랑 로봇을 제일 잘하는 기업이 네이버고요. 그다음에 그 없다는 엔비디아 칩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물론 이제 A 시리즈를 갖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 그러면 네이버가 내 역할을 못할 거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충분히 뭐 좋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네이버 멤버십 뭐 이런 거 좀 하고 있죠. 넷플릭스랑 연계해서. 그렇죠. 이것도 상당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가입자 증대 효과에 말이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4,900원인데 이게 넷플릭스도 저가형으로 가입하면 5,000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형 상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굳이 이걸 안 하고 저걸 해도 된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네이버는 이번에 저는 좀 바닥권 탈출 20만 원대 이상으로 좀 갈 수 있는 힘을 좀 얻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주가가 한참 피치를 올릴 때 40만 원 이상에서 네. 뭐 소위 황금주 역할도 했었잖아요. 네. 그때의 저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짧게만 황 팀장님. 일단은 지금 사실 구글 검색, 유튜브, 뭐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 검색은 사실 많이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근데 이제 AI를 활용해서 초개인화 전략을 통해서 오히려 마케팅 효과들은 더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AI와 관련해서는 사실 AI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는 뭐 수급적으로도 밑에 있는 종목이고요. 네. 지금 뭐 실적도 부분들이고 뭐 지금의 약간의 변동성들 혼란이 좀 지난다고 하면 네이버는 또 다른 과거의 영광을 좀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염원 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것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기습적으로 정말 트럼프답게 말이죠. 설마 공약대로 다 하겠어 의문을 가졌다면 그래도 트럼프는 트럼프구나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제 전선이 확대될 수 있겠죠. 그 전선에는 우리도 포함될 수 있고 말이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준비해서 맞받아치면 되겠습니다. 경주마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